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일.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일. 오늘도 냉철한 분석과 탁월한 통찰로 사건의 이해를 한층 더 높여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안인득 씨 재판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안인득 관련된 얘기가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계단 앞에 서 있으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것을 막고 흉기도 휘둘렀던, 그래서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이 사람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끝날 예정인데요. 자, 이 사건 우리 한번 다시 기억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지난 4월 17일 날이죠. 이제 새벽 4시 정확하게 CCTV상 25분으로 나오는데 상해 거주하는 안인득 씨, 그러니까 42세입니다, 나이가. 근데 이제 평상시에 그 위층에 사는 506호라고 좀 나와 있죠. 2층에 사는 분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동네 주민들에게 뭐 시비를 걸고, 또 이전에도 보면 흉기를 휘둘러서 뭐 상해를 입히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본인은 결국 2010년도에 조현병,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세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그 끝없는 시비에 휘말리다가 이날 4월 17일 날 새벽에 미리서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놓고, 그 다음에 3개월 전에 흉기 2자루를 구입을 해 놓은 상태로 이제 밝혀졌는데, 본인의 집에 이제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주공 아파트인데 여기에서 불이 나니까 주민들이 대피를 하죠. 이렇게 됐는데 비상 계단에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를 가지고 내려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죠. 어떤 거냐면 본인보다 약한 사람,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노약자 할머니라든가 이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목이나 얼굴 또 목 부위 등을 그 치명상 급소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본인보다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 보이는 남성들은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 유일하게 60대 이제 그 고령자가 사망을 하시는 경우도 생겼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 대한 중상을 입히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공동 거주 구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80%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소위 조현병에 관련한 범죄를 치부하기보다는 사회 안전망에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되짚어 봐야 될 사건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인득 사건은 당시에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안인득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았던 그 주민들이 경찰에 여러 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해결이 안 됐다가 일어난 끔찍한 비극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작용을 했었었죠. 그럼 교수님, 그 일반 시민 10명이 이제 배심원으로 참석을 해서 지금 2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 안인득의 심리가 도대체 뭡니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할 말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이런 얘기를 계속 안인득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 실제 안인득은 스스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은 이런 상황이 있는 게 때로는 살짝 정당하다. 나도 할 말 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그전에도 해왔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한 게 아닌가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그 아마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게 된 건 안인득이 과연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 그 국선 변호인이 옆에 붙어 있는데 아마 그분의 조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검사 쪽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개하고 사람 간의 구별만 가능하다면 이건 심신미약으로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안인득 쪽에서 이야기하는 심신미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그 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람이 과연 정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실제 거기 참여한 배심원들이 한번 봐라. 아마 이런 일종의 심신미약을 좀 강조하면서 형량에 대한 어떤 감경 이런 부분을 조금 도모했던
원했던 게 아닌가. 이 두 가지로 제가 볼 때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러 번 해봤는데 잘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은 상당히 조금 특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안인득이 치밀한 계획하에 잔인한 수법으로 이웃을 죽였다. 이게 바로 검찰의 그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안 된다. 이거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안인득이 변호사의 말을 딱 끊어버리고 자기 기분 나쁘다. 왜 나를 심신미약이라고 하느냐. 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 측 주장은 이겁니다. 이 소위 범구라고 하죠. 범행 도구, 휘발유라든가 흉기를 미리서 이제 구입해가지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문제는 범행 당시에 주민들이 대피해서 내려오니까 흉기를 휘두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특히 5층, 본인은 4층에 사는데 5층에 사는 주민이 4명이 이제 그 사상을 당한 5명 중에 4명이 사상을 당했던 아주 피해가 컸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선엽 씨라고 알려져 있죠. 좀 상당히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해진 그 관리사무소 직원. 네. 이 직원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쫓아오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 뭐 했냐라고 하는 말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출동 경찰관에게 너희들 왜 여기 왔어? 공포단인 줄 알아. 백날 쏴봐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정작 실제 실탄을 쏘고 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버리고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황당한 얘기가 나오죠. 수갑을 좀 헐겁게 풀어주면 내가 왜 사람을 죽였는지 이유를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참혹한 끔찍한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본인이 흉기를 휘두르다가 다친 손가락 치료를 먼저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네. 이런 점으로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이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관련 의료인들 얘기가 그 당시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의 의사나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 미약 상태다. 이렇게 보고 정신분열 증세라고 하는 부분은 범행 당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정상이지 않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류남경 검사가 여자 검사입니다. 창원지검에. 이분이 그 농고를 하면서 사실은 12살 소녀와 그다음에 할머니가 사망을 한 부분을 이제 그 농고를 하면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고 울먹이기도 했어요. 현직 검사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내려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덩치가 크거나 본인보다 힘이 우세한 사람은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보내요. 그런데 12살 먹은 소녀라든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약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상대로만 급소를 찌르는 형태의 흉기를 휘두른 사망사고를 내고 중상을 입힌단 말이죠. 이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 당시에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분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자인가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객범죄다 이렇게 보는데 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계시지만 우리나라 형법이 10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 굉장히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심신미약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데 두 번째 이항이 뭐냐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을 미약하게 행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 뭐 필요적 감경이나 뭐 임의적 감경, 감면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걸 국선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아닌가 하지만 국민청원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우리나라 조현병 앞에 말씀하셨지만 정신건강보건법 그다음에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행정입원과 강제입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자체에 의뢰를 해서 3일간 입원을 시킬 수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의사 1명과 경찰관 1명이 동의를 얻어서 3일간 강제 집행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현재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지금 의사 2명의 증언이 있어야 되고 관련자 증언이 가족이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안인득이 상당히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 안인득이 그랬다잖아요. 누구를 죽였는지 사건 관련 내용이 뭐를 정확히 좀 얘기를 해라 이랬더니 손가락을 치료해주면 답변해주겠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또 경찰을 향해서 니네들 국정농단 사건 때 뭐 했냐. 이런 생뚱맞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피해자인데 10년 넘게 자기는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왜 내 말은 듣지도 않냐 뭐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 지금 바깥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심신미약이라는 말은 그 정신의학 쪽에서 진단명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네. 원래 법 쪽에서는 지금 정상 그리고 심신미약 그리고 심신상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 정상과 심신상실 그 사이에다가 심신미약을 두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평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6가지 조항을 가지고 뭐 지적 능력이 충분한가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정신감정의의 감정 결과가 어떠한가 그리고 실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정상이라고 보였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또 실제 뭐 재판정에 섰을 때나 검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심신미약으로 어느 정도는 좀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판단에 대한 여지는 단순히 뭐 판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감정과 관련된 감정의들도 거의 한 88% 이상이 함께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심신미약의 기본 전제가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단력이 맞습니다. 사리분별이 되느냐, 시시비비와 선악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판별력이 있는가 이런 건데 죄송합니다. 이를테면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이라고 다 조현병 이렇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초기도 있고요. 중기도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도 있는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조현병이라 그러면 완전히 다 사리분별을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심신미약이도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제 조현병과 같은 이런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건강하고 또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또 무고한 이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잠재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순간에 이 잔혹성도 잔혹성이고 분명히 밝혀져야 될 건 밝혀져야 되지만 아닌득이 조현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조현병이 초기나 중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상황일 경우가 꽤 많고 남들이 볼 때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 아니다. 이 상황 한두 가지 상황을 볼 땐 심신미약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인천 초등생 그 살해 사건 발생했을 때도 그 고등학생에 대해서 2주간 정신감정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길게는 한 달까지도 하고요. 이 정신감정이라는 게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들을 아주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다각도적으로 입체적으로 진행해서 이 사람이 과연 심신미약이냐 정상이냐 또 심신상실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인득에 대한 지속적인 좀 정신감정 평가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문자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9837 쓰시는 분께서요. 법이 너무 약해요. 남을 죽이면 자신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이런 쪽으로 좀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8328 쓰시는 애청자분께서는 심신미약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이 법을 아예 없애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특히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기준은 평상시에 심신미약이었냐라는 것보다도 그 범행을 할 당시에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공주 치료감호소 같은 데서 이제 보통 그 2주나 3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어떤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범행을 할 당시의 인지 능력, 그 그렇죠. 범행에 대한 제대로 된 기억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좀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그 사고가 나던 아파트 상황에서 관리사무소 그 직원 정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불계단으로 뛰어들어서 용감하게 안인득하고 맞서 싸웠는데요. 그 와중에 안인득이 흉기를 휘둘러서 얼굴 반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2-3개월 정도 치료받으러 다니느라고 사실은 쉬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직장 갔더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너무 커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치료비도 못 받고 실직 상태가 돼버리고 의사상자 보호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노영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안인득 사건의 전 사건으로 사례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2008년도 10월 달에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이게 지금 안인득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그 당시 신원이 공개가 됐는데 정모 씨라고 30세 된 사람이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망을 6명 내고 그다음에 중상을 7명을 냈던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 이 사건에는 이 범인이 사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좀 이런 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진주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29세 된 정모 씨. 사실 언론에 많이 성함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정말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직을 하다가 비상벨이 울리니까 각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의 칼에 찔렸다라고 소리치는 주민 쪽을 향해서 가는데 안인득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인득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 뭐 했느냐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때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어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50%의 신경마비가 와가지고 말도 어눌한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인지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돼버렸죠. 29세 된 청년이 이런 곳에 고생을 하다가 본인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을 구출해내고 네. 치료도 해줍니다. 이런데 이후에 문제가 되죠. 이 사람이 산재보험으로 이제 급여를 받는데 신청을 하니까 상처 정도 하루 치료하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66,000원이 지급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얼굴 다쳤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판단 내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말 황당하고요. 분노가 치미는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나중에 보험 소위 근로복지공단에서 928만 원 그러니까 휴양급여를 지불하기로 결정은 됐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해요. 그래서 현재 알아보니까 실직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LH에서 가장 큰 저는 논란이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의로운 우리 LH가 지은 건축물 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의로운 일을 했는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LH 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보통 경찰도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특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LH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특혜로 보일 소지가 있어서 특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쳤는데 저 정말 분노스러워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안인득 사건 생각하면 저도 매우 화가 많이 나는데요. 오늘 결과적으로 피고인 신문하고 최후 진술, 배심원 평일을 거친 선고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 교수님. 저는 이게 지금 사건 자체가 워낙에 큰 사건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심신미약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다면 이게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심신미약에 관련해서 크게 참작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냥 조심스럽습니다만 굉장히 최고형에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팀장님. 네, 주로 이제 많은 사건을 해서 송치를 하면 꼭 제가 방청을 하거든요. 재판장에 가서. 그런데 윤남경 검사는 분명히 사형을 구형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은 아마 여러 가지 형태, 소위 심신미약의 상태라든가 사물의 분별 이런 점이 이제 증언이 됐거든요. 그리고 행서수술 한다라든가 국정조사 때 당신들 뭐 했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 의료인의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미약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사형 부담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싶습니다. 지금 쿵댕이라고 하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유튜브에서 심신미약일 수도 있겠지만 안인득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을 정확히 구분해서 죽였는데 이 정도 사례분별이 가능한 사람을 왜 심신미약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인득에게 따끔한 한마디씩을 10초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장애가 있다면 치료 후 처벌받아야 되고요. 네. 정신장애가 없다면 이 사람은 사실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격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범행 당시 상황으로 봐서 사물 변별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강력히 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그리고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